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엔지오학과 학과장 맡고 있는 서혜경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4학년도 무료특강 종합 심포지엄 및 수료식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료식이 굉장히 많이 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언제나 학문 또 공동체에서의 학문 행사라는 것은 양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련한 이 학술 공동체의 이 학술 회의가 더군다나 NGO 학회하고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주 정성 들여서 페이퍼들을 만들어 주셨고 해서 그 의미가 사람이 적다고 해서 반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도 풍성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모교 특강은 연강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8번에 걸쳐서 한국 현대 정치사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8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 의미도 또한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회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몇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한국 현대 정치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 강사 선생님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이제 전재호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현대 정치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역사 쪽 분들을 잘 모르고 해서 학과장으로서 기획은 했는데 이 연사를 어디서 모실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재우 교수님 우리 학과 강의 나오신 지 오래되셨고 또 한때는 저희 겸임 교수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여기 프로그램 보셨겠지만은 이 본래 프로그램 속에 있는 아주 훌륭한 강사 선생님들을 섭외를 직접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그 감사의 표시로서 또 끝까지 한번 더 모시자 이런 생각으로 사회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정옥 교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국 NGO 학회 학회장으로서 이제 한국 NGO 학회와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가 공동으로 이 심포지움을 거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NGO 학회의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이 공동 심포지움은 2개 세션 중에서 1개는 학생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희사이버대 학생들과 한일장신대 학생 일부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세션이었는데 올해는 그 세션을 구성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못하고 대신에 우리 NGO 학회에서 2 패널을 같이 1부, 2부를 다 구성하도록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차명재 교수님이 세월호 분을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리 학교 출신, 우리 학과 출신이자 또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임이사인 오관영 씨가 또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세션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 세션은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을 2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김상숙 선생님과 윤명숙 선생님 2분이 해방 정국과 또 이제 정신대 문제 관련해서 위안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음지에 있는 그런 한국 현대 정치사의 문제들을 이제 양지로 끌어내서 한번 성찰해보는 이런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오늘 우리 종합 심포지움의
이 잔치에 참 나타난 음식물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자양분을 많이 이제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회의는 작년에는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것이 이제 우리 경희사이버대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여기는 많은 분이 오셨지만 앞으로 클릭해서 보실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 행사가 빛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뭐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학과에서 행사를 준비해준 학과 조현병 선생 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나와서 준비해준 그 다음에 고관영, 최영수, 김나연, 그 다음에 이명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세션 들어가기 전에 축사에 도움을 주실 한국 NGO 학회 회장 이종욱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개가 무량하군요. 네, 이제 제가 2년간 NGO 학회 회장을 맡았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그 회장이라는 임기가 끝나가는 자리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된 것을 저 자신을 위해서 축하하고 또 관련 학회 여러분들 또 NGO 학과라는 타이틀을 정면에 내걸고 이 시대에 공부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에게 같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NGO 학회에서 주로 다루었던 것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든가 NGO 교육, 또 시민사회 역량 강화 이렇게 조금 더 실용적인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는 분들에게 좀 실용적인 주제를 지난 2년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NGO 학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관련된 큰 담론에 항상 학회가 먼저 치고 들어가고 개입을 하고 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제가 지난 2년간 학회 회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 벌려서 내심 아쉬웠는데 마침내 그 서유경 학과장님이자 저희 학회 부회장님께서 한국 사회 정면에 가장 논란이 많은 한국 현대 정치사 바로 알기라는 것을 계속해 오셨고 그 가운데서 2000년 이후에 그 한국 시민운동사의 전환점인 시민운동의 정치의 개입 또는 개혁 또는 정치의 구조 변동을 가져왔던 이 낙천운동과 또 한국 사회가 위험 사회로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카오스적인 지형을 만들고 있는 세월호 전국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 개인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가지고 사실 박사 논문을 썼는데 해방 정국을 한 번쯤 공부해 봐야겠다 하면서도 늘 시간에 쫓겨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정국이라는 우리 민족사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항쟁들을 그 어렵고 복잡한 가닥을 정리해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 외교부가 가장 지금 마지막 붙들고 있는 할머니들의 일본군 군 위안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사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정산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슬픈 역사를
2015년을 맞이하는 2014년 끝자락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의미 있는 그 여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NGO 학회가 이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하고 함께 한국 현대정치사를 바로 알므로써 한국 시민사회를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를 수료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한국 NGO 학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간과 지적인 자산을 내어주시면서 NGO 학회라는 이 자발적 결사체를 꾸려나가 주신 여러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1세션 2000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 들어가기 전에 저희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전재호 교수님께서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넘기고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오관영 상임이사님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 상임이사시고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부국장, 기획예산처 공기업평가위원 등을 역임을 하셨고요. 제 바로 옆에 한일 장신대 인문사회학부 교수이신 차명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한독사회학회 부회장이시고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 제1 토론을 그 오른쪽에 토론을 맡아주실 분이 박상필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한일 장신대 NGO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참여연대 운영위원이시고요. 현재 한국 NGO 학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오른편에 노진철 교수님은 경북대 사회학과 현재 교수님이시고요. 또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그리고 대구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제가 일단 오늘 발표와 토론자 네 분의 경력을 소개를 드렸고요. 먼저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첫 번째 발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관영입니다. 제가 01학번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임 교수님이 NGO과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국학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갖고 만들어진 첫해 01년도에 다시 편입이죠. 편입 입학 거의 그렇게 해서 다녔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감회가 새롭고요. 아마 그런 인연으로 해서 또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썼습니다만 제가 2000년도 낙천다 갑자기 이걸 왜 이 주제를 주셨을까 이게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경실련에서부터 해서 이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에 이제 여기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자를 띄고 이제 나머지 사회운동은 정말 좀 지역에서 새롭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리산 자락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귀촌을 해서 지금 딱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딱 도착하니까 5시간 걸렸네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좀 멀고 이제 공간적으로도 멀어져 갖고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전에 자료들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게 정말 이게
그 형식을 갖춘 저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회고문 비슷하게 이것저것 자료들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시민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었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구의 이제 신사회 운동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89년도에 이제 경제적인 실천연합 경실련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좀 본격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뭡니까 2000년이 그 한국 시민운동에 있어서 2000년이 갖는 의미는 좀 남다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낙천 낙선 운동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기억을 되돌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그 세월호 오래 이렇게 있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저도 그 학생 운동부터 하면은 딱 한 30년 정도 그 사회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 하다가 그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공장 들어가서 또 노동 운동 하다가 또 먼저 시민사회 운동으로 이렇게 한 30년을 그러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세월호 이렇게 딱 했을 때 정말 막막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뭔가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국가 권력 정말 만만치 않고 지금 시장 더욱더 이게 뭐야 삶의 그 구조에서 이 자본주의 강구한 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만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안사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안사는 제가 20대 때 반월공단에 내려가서 열심히 한 10년 이상 그 노동운동을 했던 곳이어갖고 요번에 이제 그 아이들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반월 시화공단에 많은 그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뭐 상가집에 몇 번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그런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발제보다는 정말 이게 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차 교수님이나 또 우리 박상필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안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시기가 2000년도에 낙천 낙선 운동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그 시민운동의 정점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뭐 이제 지리산 뭐 공화국 이거는 뭐 제가 소회를 적은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 작년에 이제 그 지리산 이음이라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사회운동밖에 없어서 농사는 못 짓고 거기서도 이제 또 사회운동을 하겠다라고 지리산 이음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뭐 동네에서 열심히 좀 놀고 있는데요. 그 아무튼 조금은 좀 다른 좀 뭐야 세계를 좀 꿈꾸는 뭐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그 세계 뭐야 경제 포럼이 저 스위스 다보스 산골짜기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는 몇 년 있다가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그 대한 포럼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지역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90년도, 2000년도에 낙천 낙선 운동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에 대한 위기 혹은 비판들이 막 제기되는 시점이 그 경계점이 정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뭡니까 11쪽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0년대 시민운동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흔히 이제 뭐 하향식이라고 하죠. 그 뭡니까 여기 계셨던 선생님들도 다 이제 같이 하셨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전문성을 갖고 그것을 갖고 시민을 대변하는 방식의 이러한 이제 운동이 대단히 그 뭡니까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 이제 총선전대 낙선 이후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는 뭐 이제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이다. 뭐 이런 게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금도 시민 운동의 고유한 방식 중에 하나였죠.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뭡니까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정책을 제안하고 뭐 이러한 식의 활동 방식들 속에는 이제 시민들이 없었다. 뭐 이런 비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백화점식 시민 운동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러니까 뭐 시민 단체들이 다 하냐? 그러니까 뭐 온갖 문제에 다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이게 그 흔히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좀 보수적인 시민단체 분들하고 그 시민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좀 가슴이 좀 아프긴 저도 뜨끔하긴 하더라고요.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 매번 보면 똑같더라. 그분들이 이런 주제에서부터 저런 주제에 어떤 분은 그 머리가 약간 벗겨졌는데 개량 한복 입고 나오시는 분은 매번 나오더라. 뭐 이런 비슷한 얘기서부터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운동에 대한 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운동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해서 이제 좀 풀뿌리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87년 이후에 97년 IMF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운동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 87년과 97년을 갖는 의미가 대단하죠. 87년이 그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였다면 97년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게 뭡니까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구조 속 경제 구조 속에 편입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작이 됐던 것이 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실업국복서부터 해서 우리 그 생활상의 문제들, 복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전면적으로 운동의 주제로 또 다가오는 것이기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운동에 대한 그 뭡니까 관심들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 이제 저기 할 수 있는 것이 95년도에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지역의 또 다양한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러한 배경 속에서 풀뿌리 운동에 대한 그 관심들이 높아졌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한 거고 그 17쪽에 이제 그 낙천 운동이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2000년도니까 낙천 운동이 시작이 됐던 배경에는 뭡니까 99년도에 국감연대라는 활동이 먼저 좀 있었습니다. 국감연대라는 활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회의회 권력을 감시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90년대 시민 권력 감시 운동의 대상들은 그 기업 권력을 감시하는 운동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실련이 한국 사회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였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이라든가 이런 경제민주화 운동이 시민운동의 그 기업 권력을 시장 권력을 감시하는 축이 한 축에 있었고 또 한 축에는 이제 그 권력 감시 문제였죠. 그 권력에는 행정도 있습니다만 의회에 권력을 감시하는 이러한 역할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의 영역이 전통적인 이제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운동 영역이죠. 그러니까 YMCA 시민중개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한
그 유권자로서의 시민운동, 권력감시를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로서의 기업감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감시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99년도에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는 연대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지표를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겨레 신문하고 이제 공동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모니터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 그러니까 평가하고서 워스트 베스트 의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워스트 의원 3명, 그 베스트 의원 3명 하는데 뭐 베스트는 의원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워스트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자체를 비공개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방청을 하러 갔던 시민단체 모니터 의원들이 끌려 나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야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그 비평하는 걸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물갈이를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2000년대 낙천낙선 운동으로 연결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87년까지의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실련이 시작을 할 때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 중립 내지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운동이었습니다. 방식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 87년 이후에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 노선에 따랐었죠. 그래서 법적인 절차 안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그 1인 시위. 이것도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발됐던 시위 방법입니다. 이게 2사람 이상이면 이제 집단이 되니까 혼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틀 안에서 진행이 됐었던 건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다 그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됐고 사회적으로도 그 비판을 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19쪽에 있는 선거 정치에 대한 개입은 크게 보면은 뭐 몇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명선거 운동이 정통적인 시민운동의 정치 개입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캠페인. 아마 여러분들 경실련이 하고 있는 그 선거 때 되면은 그 유권자 찾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와 가장 비슷한 이런 게 이제 다 시민운동에서 그 했던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던 직접 후보를 내는 거, 지지당선, 낙천낙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낙천낙선 운동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죠. 한 70% 가까운 사람들을 낙선을 시켰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러한 이제 계기들을 줬고 내부적으로 시민운동의 어떤 정치계 활동 방식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줬던 것도 그 낙천낙선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그때 기억을 찾아보려고 했더니만 이게 아직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22쪽에 썼습니다만 그 당시 지금 현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에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검색하는데 기사 검색에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저기 뭐 그 위법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나와 있습니다만 참여연대가 20주년을 맞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그 정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이 낙선 운동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고민스러운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왜 이렇게 그 열심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 뭐 낙천 운동도 하고 그 저기를 했죠. 그 의회에 대한 그 감시 활동도 하고 그 저도 주로 이제 예산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감시를 주로 해왔던 제 시민운동의 영역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도 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운동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좀 하는데 왜 이게 조금 더 이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지금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운동하는 방식이 잘못됐던 건가? 아니면 뭐 명확하게 좀 그림이 없었던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도 그 토론문에서 뭐 결국엔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함께 좀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차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짧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 선생님이 좀 더 길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차명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를 세월호가 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난 건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의 운동이 굉장히 끈질기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제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서 지금까지도 세월호와 관련돼서 가끔씩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한 6월부터 개설했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뭐 새로 밴드에 가입을 해서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관영 선생이 지리산으로 이제 이 낙향을 했는데 낙향인지 귀향인지 하여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 지금 일단은 기존에 우리 이 87 체제의 NGO 운동에 분명한 어떤 그러한 이 한계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를 느끼고 그렇게 이제 귀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용인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를 이제 좀 소개하실 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용인 마을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 세월호를 보면서 왜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그동안 2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그 전과 그 후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이 없을까? 저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앙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운동들이 끈질기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용인에만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이 성남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같이 활동을 했고 세월호 관련돼서 그리고 양평, 가평 이런 쪽에 있는 단체들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안산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군포, 의왕 이런 데서도 최근까지 세월호와 관련된 뭐 다이빙벨 상영하니까 같이 보러 오자라든가 뭐 이런 일들 이런 운동들이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이것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운동을 이제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모임에 가볼 것 같으면 정말 놀라운 것이 시민이란 단어는 거의 우리가 듣질 못해요. 시민이란 단어는 듣지 못하고 국민이란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국민으로서 국민의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울에서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국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그런 것인지 저는 이 점에 굉장히 좀 주목을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이와 관련돼서 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세월호 문제는 저는 좀 대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세월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의 문제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세월호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낯선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타이타닉호하고 비슷하잖아요. 침몰을 하는데 타이타닉호 볼 것 같으면은 노약자, 여성들 먼저 내보내고 뭐 그냥 그 이 함장 선장은 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것을 그 이 이제 이 뭐 이제 타이타닉으로 가라앉았다든지 아닐 것 같으면은 그 9.11 2001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을 볼 때에도 그냥 그 건물 잔해가 무너지는데도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 피해자들을 구해주고 하는 것이 있고 완전히 그냥 그 아수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세월호를 보니까 다 구경만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든지 배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할 함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것이 이 악의 화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장과 선원들을 얘기하지 않나 하면은 어저께인가 BBC 방송에서 올해 아시아의 인물로 이준석 선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너무나 낯선 풍경들이 이것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거를 그 수습할 때 있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 유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어떤 사람하고 이 분향소에 와서 막 포옹도 하고 뭐 난리 치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정작 원하니까 하나도 하질 않더라.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소명의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소명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던 장관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권력의 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일단은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이 국가를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상당히 많구나.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이제 서혜균 교수님이 아렌트의 전문가시지만 저도 이제 아렌트의 개념을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 penalty of evil이라는 이제 그 이 아이히만이 이 예루살렘 1961년도 예루살렘 법정에서 이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거의 2년 남짓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히만은 그 유대인들을 이제 그 잡은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 그 이제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 거기 가면 이제 다 죽죠. 강제 수용소로 이제 그 이송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로 치면 중령급 이제 장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 잡혀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그 이 재판을 받는 광경을 그 뉴욕 타임스인가요? 뉴욕 타임스의 이제 그 특파원으로 한나 아렌트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그래 재판 과정을 취재하면서 이제 가장 그 마지막에 그 penalty of evil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penalty of evil이라는 것은 악이 너무나도 평범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런 어떤 그 악의 이제 그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흔히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 광주 그 민중항쟁 때 계엄군으로 간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수특전단으로 뽑혀간 사람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어쨌든 그 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월남전 때 많은 그 이 군인들이 월남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청룡부대 같은 해병대 청룡부대는 월남에서 무모한 그런 마을 그 사람들을 그 학살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또 그 군대에서의 그런 어떤 그 잔혹행위 이런 것들도 결국 이게 뭘까? 결국은 이것이 그 악이 그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재화되고 그런 것을 행하는데 별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아렌트는 이제 이 아이히만을 보면서 아이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 법정에서 계속 진술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말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말이 뭐냐? 즉 관청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나 행정 용어겠죠. 행정 용어나 관청 용어 이상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타인과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이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악의 평범성에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또 이 사람이 평범하다고 얘기했냐면 아이히만을 보니까 악마처럼 생겼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선량한 독일인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또 한번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평범한 형태라는 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또 생각해 본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학생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학생들한테 야 너네 빨리 나와, 너 배가 위험해. 이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수많은 학생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밀그램의 스탠리 밀그램의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이제 이것의 그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이 거짓말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이 높은 전압을 주도록 이제 심리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틀린 말을 할수록 이제 그 사람은 행위자는 계속 높은 전압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의 다 시나리오지만, 그런데 아무도 관계 없는 사람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틀린 답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전압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보통 사람이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제복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권위 있는 조직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이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한 60% 정도가 60% 이상이 이제 그 전압을 높여라, 상대편이 그렇게 그 틀린 대답을 한 사람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압을 굉장히 높이는 이제 이런 실험을 그 밀그램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어떤 그 복종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침몰되는 거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미리 좀 얘기를 했더라면, 방송에서 앉아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선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사에, 제가 인상적인 것은 1등 항해사가 그 구조돼서 나오자마자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회사들하고 계속 전화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학생들에게 아니면 거기 승객들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그런 어떤 그 전화만 할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복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살아온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거기서 일용직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놔두고 결국 이제 선사 직원들만이 비밀 어쨌든 자기네들만이 아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탈출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도 밝혀지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일단은 좀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복종이라든지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은 결국은 일단 그 시민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계속 시민교육을 많이 주장했지만 시민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이 국가에 대한 그러한 그 이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수탈과 자기 기득권을 그런 어떤 그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군림을 하고 있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이제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세월호 특히 이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의 그런 요구 사항을 들으면서 그 세월호 유가족이 뭐 특별법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는데 정부는 전혀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이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뭐 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위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위헌이라고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거는 저는 그 명백하게 그것이야말로 저는 그 위헌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는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불신풍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9.2%라고 쓴 것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에게 무엇을 이제 구호를 요청할 때 국가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9.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 달 전에 동아일보에서 이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정욱 교수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지만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몇몇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그냥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헌법을 몇 개를 모아서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가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싸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1215년에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권력 가진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 권력 내에서의 끊임없이 어떤 그런 투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그 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볼 것 같으면 다 외부에서 이식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공화국에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선시대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군주로서의 대통령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어떤 그 이 군주의 그런 역할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인조가 그 이 병자호란 때 도망간 것이나 한영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나 이 대통령이 그 6.25 때 한강다리를 폭파시키고 도망간 것이나 그리고 이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한 행동이나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국민의 그런 의무와 권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그러한 그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국가를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수탈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불량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럼 불량 국가라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미얀마를 보십시오. 필리핀을 보십시오.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고 탄탄한 경제력을 가졌던 국가들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란이나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불량 국가들이 된다고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는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출생률도 낮죠. 출생을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나처럼 고생스러울 바에 네가 태어나서 뭐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이제 그 이 뿌리 깊이 전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살률도 10대, 20대, 30대 작년 서울에서 4만 5천 명이 이 사망을 했는데 10대, 20대, 30대 사망률의 1위가 30대까지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서도 그 이 사망 원인 중에 수위를 다투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애를 낳지 않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야, 그러는 우리 NGO는 뭐 했냐? 87년대.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87 체제의 NGO라고 일단 명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87 체제 NGO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과 단절된 그런 NGO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NGO가 시민사회를 이제 견인해 왔는데 그거는 그 역할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민들 아까 대리자 그 낙천 낙서 운동을 할 때 그 대리자 역할들을 충실히 해준 것이죠. 그때 우리 시민들은 자기의 요구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구가 없었죠. 왜냐하면 정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NGO가 저는 그런 역할을 했고 시민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저는 2002년 이후에 그 NGO 대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저는 그때 이제 소고기 파동을 보면서 소고기 이제 그 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광화문 시청 앞 자주 나왔어요. 광화문 시청 앞 자주 나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 그런 어떤 촛불 시위의 이 주도자들은 주도하는 집단은 기존의 87 체제 NGO들이 아니었어요. 87 체제 NGO들은 거기서 그냥 나는 뭐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왔다, 나는 뭐 참여연대에서 나왔다, 이 자전거에다 깃발 하나 꽂아둘 뿐이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NGO들은 그 중에 하나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대리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발전의 그 촉진자, 초기에서는 그런 촉진자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SNS 발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것을 이 용인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SNS 역할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관료화된 조직 구조도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NGO의 생애주기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애주기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론 형성과 시민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얻고서 NGO가 출범을 하죠.
근데 NGO가 그렇게 영향력이 획득하면서 그 다음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직을 확대하고 이제 정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을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조직이 이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니까 동의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동이 이제는 체제 그 자체의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그 조직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런 정책팀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후원하는 팀들도 만들고 또 홍보하는 팀들도 만들고 또 전문가 조직들도 이 자문위원들 이런 조직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그 이제 조직이 이제 확대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한 또 이제 활동가들이 또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와 이제 정부와 이러저러한 이제 거버넌스를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거버넌스 조직 이제 거버넌스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는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다음 조직이 관료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수평적 의사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수직적 의사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게다가 이제 또 회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제 조직 이기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운동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면 환경운동을 지지하고 환경운동 조직이 있는 것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겠죠. 조직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회원들은 사실은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NGO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를 지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꾸로 환경운동단체들은 자기네들이 건재해야지만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 중심적이고 조직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 간부들이 이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부에 무슨 뭐 어디로 간다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박원순 우리 그 이제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되시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시민운동에서 유능한 활동가들이 다 이제 그런 이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뭐 그것뿐만 있는 것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조직이 쇠퇴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직이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NGO들의 저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NGO의 그런 원칙이라고 있는 거죠. 자발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비정파성이라든지 비영리성이라든지 이것들을 계속 주장해요. 저도 주장해 왔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운동단체들이 몇 개나 있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이제 얻게 되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그래도 저는 상당한 한국 사회에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희망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포스트 87 체제를 이어올 수 있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어떤 이제 지역에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 포스트 87 체제 87 체제 그 NGO들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걸 NGO라는 용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정파성이니 뭐 중립성이니 아니면은 그런 자발성이니 뭐 이런 또 비영리성이니 이런 식의 카테고리로 NGO라는 것을 딱 가둬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디파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이제 CSO로 다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협이라든지 의협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교육관계 모임이라든지 뭐 여성 중심의 SNS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이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더라. 물론 이것이 수도권의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서울 이외의 도시의 특징이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CSO의 그런 어떤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 그 지금 오관영 이사께서도 5시간을 이제 여기 왔어요. 그 지리산에서. 그럼 이런 모임에 자주 올 수 있겠습니까? 자주 올 수 없죠. 저도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적인 그런 어떤 그 제약을 가지면서 활동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일단은 이런 어떤 그 시간적 공간적인 그러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참여와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중심적이고 그리고 비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심이고 그리고 강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협동조합하면서 물건을 뭐 분류하고 물건을 받아오고 뭐 하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거기에 이제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일반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는 일상 생활 속의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그렇게 주저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경실련이 한참 잘 나갈 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경실련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아마 오관영 씨가 잘 알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참여하니까. 그리고 모임 분위기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슨 뭐 정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직 운영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그냥 회원이 다 활동가가 되고 또 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상근 활동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자원 활동가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직 유지하는데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원칙으로부터도 유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치 참여하는데도 전혀 거기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원들이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버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의 그런 어떤 유연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뭐 지역 카페라든지 생태단지라든지 또 어떤 그런 이 쉐어링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이슈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라든지 군대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제가 잘 찾아보지 못해서 용인의 경우를 한번 찾아보니까 용인의 시민사회를 보면은 결국은 어쨌든 용인 자체가 중산층 중심의 도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농촌과 농촌 지역과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같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으로는 반목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반목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이것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용인의 시민운동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6월 1일 날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아마 용인이 생기고 난 이래 조선시대 이래 생기고 난 다음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세월호 관련 이제 집회를 했고 10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일단은 이 소수의 그러니까는 NGO 애드보카시 그룹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용인 환경정이나 몇 개의 단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다수의 CSO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조직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를 했고, 여기서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 동아리라든가 이제 대안학교도 있었고, 또 이제 도서관 모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많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성 젊은 주부들 중심의 CNS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페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이 활동을 하는데 이 조직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저쪽 용인에서도 가장 농촌 시골이라고 얘기되는 농촌 지역까지도 거기에 있는 주부들이 이 CNS로 그러니까 카페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온라인 조직으로서는 거의 침투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도 이 C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이 조직이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제 이런 염려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일본처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본처럼 돼서 그냥 자기 지역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오한영 선생이 뭐 몇 년 뒤에는 그 다보스 포럼이나 소셜 포럼처럼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런 꿈을 꾸는 것은 결국은 이 조직이 하나의 그런 칸막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국가 만들기를 좀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유럽에서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결국은 다 그 나라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독일의 민주주의하고 다르고 독일의 민주주의 체제는 프랑스와도 전혀 다르고 또 프랑스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위스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그죠? 그냥 세계 모든 그 검은 돈, 독재자들의 돈은 다 끌어모으면서 그러면서 또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적입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다 몰아내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그 자체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스웨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 이들은 자기네들에 맞게끔 계속 투쟁을 해왔고 싸운 거죠.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래, 아시아에서는.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얻어진 외부로부터 이식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이게 뭐 놀고 그러지 그 돈의 규정을 잘 모르죠. 그렇지만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학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학생들이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알바를 24시간 48시간 해서 거기서 1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돈을 친구들하고 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라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다양한 이런 학습 과정과 이런 실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교육에서 첫 번째 민주시민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함께하는 시민행동서부터 참여연대서부터 이런 그 87체제 NGO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했을 때 열심히 이거 참고서도 보고 공부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데 영어 할 때는 직접 가서 부딪히고 막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주시민 교육도 좀 꼭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면 저는 그거는 민주시민 교육이 완전히 반쪽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천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저는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현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 갈 것 같으면 현장이 너무나 우리한테 가깝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해야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오관영 씨도 많이 갔겠지만은 외국 견학을 많이 가요. 외국의 NGO 아니면 외국의 좋은 사례들 구경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외국 NGO나 무슨 그 사례를 보러 갈 때 거기에서 무슨 전국 조직을 보러 갑니까? 천만의 말씀. 거기서 다 지역에서 일하는 풀뿌리 조직들,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 화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에서 카쉐어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서 생태 마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경하러 가지 무슨 뭐 거기 가서 이 런던이나 파리에 가가지고서 거기 우리 NGO 보러 안 가요. 그런데 그걸 정작 다 보고 왔어. 보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지역 중심 전국 조직에 보고 왔으니까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어. 그냥 정책으로 해달라는 주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일장이 끝났다고 하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 87 체제 NGO들은 멍석을 잘 깔아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실천을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삶 속에 녹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지역에서 좀 그 이 시민사회 출신의 그 단체장, 시민사회 출신의 단체장과 또 그 이 시민사회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어떤 단체장들의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면 수도권에서 볼 것 같으면 차이가 너무너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그 세월호를 해도 절대 광화문으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광화문에 우리들이 100만 명이 모이면 그 반대쪽에서는 200만 명을 모일 것이고 1000만 명이 모이면 1000만 명 모여서 좋다고 그러지만 저기서는 20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지역에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지역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지역을 바꿔내자. 지역을 바꿔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우리 그 NGO 그 학과 학생들도 좀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내가 이제 영어를 썼어요. 되지도 않는 영어를 썼는데 뭘 썼냐 하면은 think globally. 이제 이게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act locally는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활동하지 하지 말고 일단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존의 87 체제의 그런 NGO들은 87 체제 NGO 나름대로의 변신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다 좀 충실히, 그러니까는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 지역에서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87 체제가 됐을 때 한국의 NGO 활동들은 사실은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NGO들의 그 NGO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 NGO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태국이나 다른 이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한국의 NGO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20년 동안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 운동 자체를 87 체제로 운동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서구에서 한 몇백 년 걸려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한 그 200년 정도는 조금은 좀 단축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줄여간다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재화, 생활화되지 않는 그런 그 민주의식, 생활화되지 않는 그런 시민의식,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시민의식 가지고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바로 세워야지 되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관영 선생님은 오랫동안 사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근의 변화와 2000년대 낙선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명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될 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기 쉽게 굉장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들으면서 지역은 곧 미래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두 분 토론자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박상필 교수님께서 오관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일장신대학교 NGO 정책대학원에 있고요. 이제 제가 성호대학교 또 NGO 대학원에 이제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오관영 쌤 이제 토론을 맡았는데 마침 또 참여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이제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두 분이 강조하시는 게 그 지역 운동의 중요성, 예, 좀 이야기 나다시피 이제 계속 이제 주창 활동하고 지역에 내에서 불뿌리 운동이나 대한사회 운동을 이제 좀 대비를 하고 있고 또 87년 체제하고 이제 최근에 세월호 이후에 이제 한국 시민운동의 변화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아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내려간 지도 이제 오래됐어요. 벌써 한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생각하고는 또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안에 이제 시민운동의 진행 과정, 변화 이런 거는 벌써 이미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그 한국행정학회에서 한번 주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몇 번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고 또 학술지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논쟁이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게 한국 시민사회가 언제 형성됐느냐 이게 이제 1890년대의 동학혁명 또 1910년대의 3.1운동과 20년대의 노동운동 또 1945년 이후의 해방정국 또 1960년대의 4월혁명 또 1987년 6월항쟁 이후 이렇게 쭉 이제 대체로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 아마 그 손호철 쌤하고 김성국 쌤이 한국 시민사회에 권력과 자본을 두고 시민사회 핵심의 논쟁을 벌인 그 속에도 보면 한국 시민사회가 언제 형성되는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뭐 오해랄까 또는 의견의 차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렇게 쭉 보면 그 아까 이제 우리 오은영 쌤이 이제 경실련 이야기도 했고 자민 쌤 이야기도 이제 경실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 1987년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시민사회 개념 틀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이런 거는 대체로 이제 거의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987년 이후에 이제 대체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어떻게 발달해 왔냐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몇 개국만 조금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여기 이제 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토크빌의 그 데모크래시 인 아메리카를 이제 필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1권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이제 그거는 이미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이루어졌고 또 외국에서 그 핍박을 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당성이랄까 이런 게 일단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가가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또 미국의 헌법에서 이제 최소한의 국가 뭐 개인의 과다한 자유를 허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총기 규제 같은 거를 보면 그런 논쟁도 이제 미국 헌법 정신에서 보면 총기를 규제할 수 없다. 개인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제 총기를 허용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실 헌법 정신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 시민사회가 토크빌의 그 과정에 쭉 보면 이제 많은 그 시민사회 내의 교사체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나오는 이제 뭐 이 오닐이라는 데가 몇 개의 연구를 보면 어떤 주장이 나오면 미국의 이게 주창 활동이 좀 부족하다. 미국 이 시민사회가 국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01년도에 그 이라크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략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그 뭐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리 시민사회가 봐도 또 나중에 또 판명이 됐죠. 미국에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CIA가 조작을 하고 뭐 지역의 그 뭡니까 이 근본주의 이 기독교가 뭐 또 부추기고
또 이 군산복합체가 또 뒤에서 밀고 해가지고 결국은 침략했는데 시민사회가 봐도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고 또 부시가 정보도 제시 못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미국의 이 시민사회가 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국가를 제대로 견제를 못하구나, 이런 게 이제 탄성이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 일본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1860년대 유신부터 해서 쭉 서구의 민주를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사실 군국주의로 이어졌고, 대체로 이제 일본 시민사회도 1945년 이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달이 됐는데, 초기 일본 시민사회는 좀 좌파 운동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하고 공산당 운동 이런 게 초점이다가 1960년대에 그 일본의 이제 도쿄지사가 공산당이 당선되면서 그 지역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의 운동과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활 세계, 다양한 이슈를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그 이 국가를 견제하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까 얘처럼 1987년 이후만 쭉 추적하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87년 이후에 이제 89년도 경실련이 나오고 93년도에 환경운동연합, 93년도에 참여연대 쭉 되면서 이제 시민운동이 본격화되는데, 이때 모든 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애드보커시 주장 활동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국가적인 과제가 뭔가 하면 그 당시 경실련 운동이나 뭐 참여연대, 환경운동 다 이렇게 추적해 보면 긴급한 과제가 일단은 국가의 민주화입니다.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주장 활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런 운동이 풍미했고, 사실은 이제 그런 한국의 주창 활동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아시아나 사실 세계에서도 많이 알려졌죠. 그 정점이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 총선 시민연대 활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쯤 오면은 저희들이 그 한국민간단체 총남 2005년도에 나온 거를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대체로 이제 그 서비스 생산 단체가 주장 활동을 단체적으로 추월하는 게 한 2000년도 넘어서면은 저희들이 수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단체 총남에서 딱 이렇게 서비스 생산하고 주장 활동을 분류해 놓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좀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장 활동에 대한 어떤 뭐 좀 뭐랄까요, 피로라든가 또는 한국이 굉장히 그 시민사회에서도 보수가 좀 강고한데 보수로부터의 반격 이런 것도 있지만, 잘 알다시피 이제 한국이 굉장히 복지 빈국입니다. 그 2010년도에 나온 통계만 봐도 OECD 33개국 중에 GDP 대비 사회 공공복지비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복지 빈국이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일정하게 이런 서비스 생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서비스 생산을 일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지역 북부리 대한사회운동 또는 국제개발 원조 활동 또 사회적 경제 이런 게 대체로 나온 거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촛불 집회 이후에 그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억압까지 하고 뭐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주장 활동이 또는 거버넌스 굉장히 많이 실태하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지방 활동을 또 하고, 또 이명박 정부의 또 독특한 게 뭔가 하면 또 ODA 비중은 또 늘었어요. 또 굉장히 ODA 우리가 적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 쪽에 강화되고 실제로 뭐 그런 활동이 이제 코이카의 어떤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변화에서 지역 사회에서 풀뿌리 운동 또는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확대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정책적으로나 또는 한 개인의 실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2000년도쯤에 2000년도 초반기에 제가 양자 역할을 좀 공부하면서 생명운동 같은 거를 좀 진행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연대 가서 제가 운영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하면 참여연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지금 이 주창활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무슨 생뚱만두면 생명운동이고 뭐 우주론이 어떻고 생명이 어떤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이 강진에 가서 활동가 대할 때도 특강을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 했더니 딱 한 사람이 그 켄일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켄일버는 이제 그 이런 쪽의 영성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전 세계 철학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역 운동이나 생명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또 주장 활동도 그 나름대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저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의 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한 개인의 가지고 있는 생명과 인간 간의 관계,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거죠. 타자 윤리. 이제 그런 게 이제 세월호 같은 데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형할 건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좀 서로 논쟁을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시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 2, 3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 개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대중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장활동 중앙에서 보니까 또는 87년 체제 보니까 참 이게 바뀐 것도 없고, 뭐 시민사회 활동가 국회 들어가서 뭐 많이 들어갔는데도 뭐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하면은 사실 이제 그게 바람직한 거고, 좀 더 운동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죠. 밑바닥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사회 변화라는 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많이 보면 반드시 버텀업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많은 사회 변화가 사실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소수의 기업가가 뭐 이루어진 방식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지역 운동도 이제 중요하고, 저는 지역 운동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그 1대1의 어떤 그런 심리 상담 같은 거를 뭐 진짜 이 정말로 하층에 있는 사람들, 뭐 알코올 중독자부터 해서 뭐 실업자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정치 개혁을 주도하는 것도 이제 동반이 돼야 된다. 그런 게 동반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에 돌아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4대강을 막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은 활동가들이 또는 환경운동 사람들이 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엄청난 돈을 그게 투자하는데 문제가 생길 건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결국은 막지 못했고, 벌써 이명박 정부에 돌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쭉 자료를 추적해 보면 그 시민사회 주도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보수 환경단체가 나와서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자기들은 4대강을 찬성한다고, 그런 뭐 보도가 또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런 형식의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자가 필요한데 핵심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이제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밑바탕의 생명운동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지역사회 운동이든 또는 중앙에서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든 이게 한 개인의 실존과 우리 사회 구조와 정치의 변화에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탈해 버린다면 이제 이거는 그 개인 운동의 형해화나 아까 이제 그 차명 선생님이 그 조직의 생애 주기를 이야기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사실 이론에 많이 나오는 것이지 모든 조직이 생애 주기를 갖듯이 NGO도 당연히 생애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쇠퇴하게 되는데, 그런 조직의 형해화나 어떤 생애 주기와 관계없이 저는 운동이 위기에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 내 실존에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그 토론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현재는 이제 한국 이론사회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고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세월호 사건에도 깊이 관여를 했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시민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 저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 상임위장을 한동안 했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여튼 아까 말한 이제 운하반대 교수 모임 제가 상임 대표를 이제 맡고 있었죠. 4대강 사업을 막아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자꾸 이제 원전 쪽으로 자꾸
틀고 있어서 그걸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민들의 관심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이제 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저희 이제 시민단체 연대회의 안에는 뭐 기존의 이런 그 대도시 중심의 NGO들 활동과 또 지역 중심의 이제 CSO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세월호 대책위원회 이제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 뭐를 하든 뭐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론을 제가 원래 이제 이론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론을 하면서 현실 속에 이것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그 사회상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또 시민운동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과연 그동안 해왔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뭐 두 분이 발제해 주셨습니다만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국민 일반이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들어가고 과연 국가가 나를 위험 사역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 이제 국가의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37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이게 국가가 과연 국민에 대한 국민 기본권의 보호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가? 이건 최근 이제 법 쪽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좀 진보적인 법학 쪽에 이제 학자들은 관심사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또 시민운동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변화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토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그 우리 차 교수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이 가지고 들어온 이제 이 NGO에서 CSO의 지형 변화는 굉장히 한번 깊게 한번 논의해볼 그런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질문 제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시민사회 지형 변화를 보신다고 하는데 양자가 세월호 사건을 보는 시각과 시민사회의 지형 변화를 보는 시각이 분리돼서 서로 상호 연결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논문으로서 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논문으로서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 우리 차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정부와 이익 집단에 의한 집단 학살로 간주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발제하실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는데 그 텍스트 안에서는 굉장히 그게 강조돼서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 집단 학살의 판단 근거로서 뭘 제시하냐면 소위 불법 그러니까 열악한 근무 조건, 안전 조치 무시, 탈법, 부정과 부패의 의도성, 악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걸 이제 그 이론적 근거로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균성과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독점으로부터 끌고 오고 계신데,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나 아렌트가 들어왔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아까 이제 그 차 교수님은 자꾸 개인의 그 측면으로 자꾸 판단을 시켜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과 악의 차이가 소통의 그 성과 악의 그 소통 자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었지 이게 그 악마의 의도적인 혹은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마라고 하는 특정한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의도적 악의적으로 행해진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역시 그 사람들이 파괴적인 복종에 굴복하는 이유가 개인의 성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월호 참사의 집단 학살 행위를 해석한 논문은 좀 타당성이 약하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 위기 관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제 팩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행동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고 초기에 승객 구조인들이 나서질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탈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비판을 하기는 쉽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쉬운데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대형 여객 참몰 참사를 쭉 보면 그 선장과 선원의 생존율이 승객의 생존율보다 대체로 다 높습니다. 그것은 1994년 이제 발티크에서 침몰한 에스토니아호의 경우에도 85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 생존자가 138명이서 한밤중에 일어난 것인데 이 중에 3분의 1이 선원이었습니다. 생존자 중에. 그리고 지난번 이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2012년에 전복됐던 사고 있죠. 그 해안에서 이것도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배를 포기하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을 해서 대피함으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예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침몰하는 배와 함께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는 선장과 선원을 훗날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영웅으로 칭송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웅으로 이제 칭송을 하는 것이죠. 네, 배가 침몰할 때 선장과 선원은 승객보다 위험을 빨리 인지하기 때문에 먼저 탈출할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귀족들이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먼저 탈출시키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제 행동을 보여줬었고 그것이 인류에 해자했던 이유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타이타닉호와 함께 수장된 1,500여 명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객실에 있던 승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건 귀족 사회에서 형성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형일 뿐이지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그 최저 요금을 가지고 들어가 지불했던 그것은 여러분이 타이타닉호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안 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귀족들의 그런 자기네들끼리 하는 행동 거기에 대해서는 막 탐복을 하면서 거기서 실제 그 하층 객실에 있던 사람들은 못 올라오도록 열쇠로 잠그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왜 안 받느냐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최저요금의 하층 객실에 700명의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거의 다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갑판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었고 그건 세월호와 마찬가지였었죠. 그 결과 배에 탔던 여성 중 1등석 여성 승객은 97%가 생존을 했지만 2등실은 84% 그리고 3등실은 55%만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상식은 기득권에 유리하게 각색이 되어 있게 마련이어서 우리는 항상 과연 그러한가 되물어보는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 교수는 이제 소명의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특히 베버가 개신교들로부터 유추해놓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현재 유럽인들이 비유럽인보다 사실 직업윤리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 사회, 현대 시민 사회의 호혜성의 논리가 깊이 작동하면서 나타난 결과이지 소명의식으로 기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명의식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결국 종교 결정론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차 교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직업윤리 형성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등장이 곧 직업윤리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점유를 위해서 대부분 기업들은 경쟁을 하면서 이 무분별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사실은 기업 윤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서로가 이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할 뿐이지 사실 윤리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직업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한국 사회에서 끌지 못했던 것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직업 윤리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 윤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직업 윤리가 되는 경험을 실제로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각 직업 집단들이 수행하는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사, 정치인, 공무원 등 이런 전문 직업인에게는 직업 윤리가 일정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 수행과 관련된 기능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그 기능에 적용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데 대해서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그동안 직업윤리가 공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유이고 적어도 그
이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개적인 논의, 공론의 논의 대상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집단에서 직업윤리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건 서구도 마찬가지고 존재한다 해도 너무 초보적이어서 직업인들의 의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직업윤리를 사람들이 지키는지를 감시할 의무를 가진 기관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직업윤리는 공분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직업윤리를 운운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 서구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딜캠의 접근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딜캠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론이라고 하는 것에 역시 사실은 직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공론이라고 잠시 공론이 일어날 뿐이지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여전히 직업윤리를 과연 그 사람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론이라고 하는 게. 따라서 이제 이 직업윤리는 과연 많은 경우 이제 우리 직업인들이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직업윤리라고 하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소유주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직업윤리와 관련돼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라고 하는 것. 당연히 직업윤리를 요청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분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작동할까? 실제 위기 상황에 작동할까에 대해서는 항상 되물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 불신 문제입니다. 불신 사회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현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불신에 기초하고서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군주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건 대부분 이제 그가 타고난 신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충성심이 존재했던 그런 것이지만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4년마다 항상 신임을 묻는 그 신뢰를 하는 그 대통령조차도 저도 5년 단위마다 선거를 치르는 이게 근대 국가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불신을 제도하고 들어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원에서도 이제 1심의 판결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2심 제도를 두고 3심 제도를 두고 상급심 제도를 들고 들어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불신의 제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신들이 여러 가지 법적 장치에 의해서 제도화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불신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권력은 항상 온남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집중화될 수밖에 없고 집중화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불신을 제도화함으로 해서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선거를 치르도록 제도화 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상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신뢰가 상실된다고 하는 것과 불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신은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특히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항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혹은 이제 뭐 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중이 사실은 이 집합적 참여를 통해서 그것을 항의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불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과 이 신뢰 상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고 그건 학술적으로도 단순히 불신을 외치는 거 불신 사회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학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쉽게 호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 사회 이러면 주변에서 불신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용이하게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권력기구에 대한 불신 이것이 근대 국가의 탄생을 만들어낸 것이고 항상 권력에 대한 심판과 감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느냐 이것은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이런 불신의 제도화에 대해서 다시 재검열을 해보는 그런 재구성을 시도해보는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근대 국가에서는 이제 일종의 패러독스가 작동하는데 신뢰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신이 제도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 강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그 뭐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뭐 경제 영역, 법의 영역, 뭐 등등등 다양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시민 사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과연 시민 사회의 이런 것을 단순히 항의만 단순히 하는 그래서 발목 잡기 뭐 등등의 비판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은 그동안 NGO 활동이 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과 관련이 있거든요. 결국은 시민 사회의 이런 행위 자체들을 이제 그 제도할 수 있는가 근대 시스템 안에서 근대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제도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까 환경운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저도 환경운동의 주요 멤버로서 저희들은 거기에 환경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일부가 정치권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회원권은 다 회원 자격은 다 박탈했죠. 그리고 일정한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사실 시민운동의 기본 틀입니다. 시민운동은 항상 정치에 나가면 바로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총회에서 제명 처분을 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 개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환경운동의 그 구성원들이 마치 그렇게 시민 속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한데 저희들은 그 경계선 긋기를 개장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들이 그걸 한목에 몰아침을 해서 폄하시킴을 해서 문제점들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최열 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단절입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 속에서 시민운동의 이런 항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제도할 것인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52쪽에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차 교수가 가지고 들어오는 측면이 가장 좋은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그 특검 수사권이나 기소권 인정 요구를 유가족 측에서 했는데 저도 뭐 거기에 관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민사회가 유가족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차 교수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한다. 그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뭐 참 예.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할 말이 또 다른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이제 NGO에서 그 속에서 CSO를 구분하시면서 하여튼 이 두 개념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했었고 그런 속에서 차 교수가 NGO는 자율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에 기반을 두는 맞습니다. 시민과 그런데 단절됐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많은 우리가 내재적 비판도 했으니까. 그런데 CSO는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들어가면서 자원활동가의 참여에 기반하는 팔주 체제의 이 포스트 팔주 체제의 시민운동 단체를 규정을 하고 들어가시는데 저도 뭐 이 생협이나 혹은 이제 사회적 기업과 사실 또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위원도 맡고 있고 뭐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도와주는 입장에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게 개념 분류를 좀 논의를 들고 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논쟁을 벌여야 될 충분한 논쟁을 벌여야 될 부분인데 물론 CSO가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NGO 활동이 죽느냐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행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NGO 저희도 환경운동연합이 회원수가 조금 격감한 것은 아까 우리 박상필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가 대립구도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을 주거나 혹은 뭐 정부가 하는 뭐랄까요, 소위 NGO들 간의 이렇게 연대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면적인 거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친정부적인 혹은 보수적인 단체들이 많이 정부와 함께 갔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시민 언론에 노출이 적게 됐어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별로 다뤄주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다뤄주질 않고 보수적인 단체들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해갔지만 여전히
뭐 대구 지역에서도 NGO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죠. 예, 그런 점에서 두 개념을 보면서 과연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이 세월을 추모하는 용인 시민 모임, 여기에 좀 경험적인 연구 영역을 처음부터 끌고 들어가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시민운동이 지금 가야 될 방향은 사실은 이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뭐냐 하면 이 500만 명이 지지 서명을, 저희들도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지지 서명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 이상을 끌어모았는데 하여튼 저희 역할 세계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현행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시민 500만이 지지 서명을 할 정도면 예를 들면 스위스나 혹은 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국민 발안제나 혹은 주민 발안제를 쓰고 있는 지적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시민 사회를 가지도록 영역에서는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법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지지 사항이면. 근데 이것이 정치권에서 사실상 이들의 요구가 거의 그들의 이해관계만 달려진 부분만 수용이 되고 정말 무시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시민운동의 방향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차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시민 불복종 쪽보다는 오히려 국민 발안제나 주민 발안제라고 하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시민 단체들이 불신을 제도화되는, 그 불신의 제도화가 국민 발안제나 이런 주민 발안제로 가는 것이 결국 불신을 제도화하는 시민 운동이 할 수 있는 그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일단 토론자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발표자분들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말을 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교수님이 미래를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저는 불복종 운동으로 명하든 어떻거나 이게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오는 이 좀 광기야망에서 좀 벗어나가는 거, 그러한 좀 삶들을 이렇게 조금 자꾸 이것저것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는 우리 사회의 좀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청년 유니언 친구들이 청년 기본조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좀 장려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죠. 도대체 청년이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는. 조례하면 그래도 법률적으로 청년을 정의를 해줘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깝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면 단위 가면은 65세 이하면은 청년이거든요. 65세 이상이면 노인이고 기준이 65세입니다. 이하면은 청년이라고 그래서 저도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왜 굳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왜 이게 좀 서울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뭔가를 이제 그 조례의 내용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광진구 쪽, 강변구 쪽에 이제 청년 기숙사 단지도 계속 좀 문제가 되잖아요. 대학 기숙사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주거 문제, 이런 문제를 이 서울이라는 밀집된 도시에서 이게 좀 해결하기가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인 거죠. 근데 그게 좀 하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같이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좀 전주에 내려간 후배가 있어서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또 반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서울 가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례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롯데 지금 문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히 그 한전부지 매각이나 롯데 그 이런 과정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재들을 몇몇 재벌들한테 이게 진짜 엄청난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 현대가 뭐 10조에 샀다고 해서 절대 그 남는 뭐 많이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게 아닌데 그게 원래 서울시 땅을 한전에다 팔고 그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올릴 거 생각하면 그거는 몇 조 남는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세게 좀 이게 붙잡고 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에 대한 그 부분과 일상에서의 좀 삶을 변화하는 것과 이러한 부분들을 곳곳에서 저는 좀 만들어내는 것이 또 변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그 시민사회 활동가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그 NGO로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꼭 상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는 뭐 NGO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훨씬 좀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여튼 좀 사회 곳곳에서 균형을 좀 만들어내는 게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런 논쟁을 촉발시키려고 제가 이 글을 쓰고 또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가 노인철 교수님이다. 저기 천안에서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좀 찔끔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잘됐다. 지금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현장에서 계속 그 현실과 또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활발하게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 NGO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판을 하게 되면 꼭 그것이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중동이 많이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 조중동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냐? 한 또 그런 또 문제 제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 여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이제 그 내지 않은 것은 논문으로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라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어쨌든 조금 더 완성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그 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을 가지고 물론 이제 좀 더 이렇게 부딪혀 보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활발하게 논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지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혹시 한 말씀 해주실 또는 질문해 주시고 싶은 분 없어요? 예, 워낙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요. 원래 사회자가 이 시간 배분을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 잘 들으셨을 테고요. 발표자 선생님하고 토론자 선생님들에게 박수로 이 세션을 마감 짓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